언PC함에 지친 게이들의 PC한 놀이터 게이PC방 32번째 에피소드 1부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지금입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잘 보내셨죠? 지난번 방송에는 삼식이 형이 반려동물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을 이제 퀴어들을 모아서 방송을 했고요. 저는 이번에 아주 어렵사리 모신 게스트와 함께 선거 제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트위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공지를 드렸을 때는 정치에 대해서 논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주로 내용이 정치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이어서 그 주제를 조금 더 좁혀가지고 선거제도에 대해서 다루고, 그리고 선거제도가 바뀐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정치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이다 보니까 혹시 뭐 이론적으로든 아니면은 뭐 실상을 살면서 느끼는 점이 저나 아니면 게스트분이 생각하는 것과 좀 여러분들께서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의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물론 이따가 우리 게스트를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근거 없이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모두 다 공부하는 사람들이어서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께 학술적이건 아니면 경험적이건 확실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오늘 좋은 방송 들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게스트분을 소개를 해드리고자 해요. 게스트분 혹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해 주시고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학을 전공하고 있는 타파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타파님은 퀴어가 아니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그럼 혹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떤 단어로 정체하고 계시는지 좀 여쭤도 될까요? 그냥 이성애자죠. 이성애자. 그러니까 이성애자라고 한다면 헤테로섹슈얼의 헤테로로맨틱. 그런 것도 모릅니다, 저는. 모르세요? 일자 무식입니다. 네. 네. 저는 이분이랑 어떻게 알게 됐느냐면요. 제가 이제 국회에 잠깐 교육을 들으러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알게 된 사이입니다. 우리 타파님, 타파라고 혹시 닉네임을 정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이 음을 하고 있는 날이 그 태풍 타파가 북상 중이어서 제가 타파라고 딱히 떠오르는 닉네임이 그래요? 없어서 네, 굉장히 지었습니다. 시적절한 닉네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지금 씨가 저보고 아돌프라는 닉네임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독일 정치를 전공하는 사람에게 아돌프는 정말 언피시한데 네, 도저히 이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절대 악의를 가지고 아돌프라는 이름을 쓰라는 건 아니었고요. 어쨌든 듣는 순간 참 이거 언피시하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아돌프란 이름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요. 왜냐하면 과거의 역사를 생각하게 하는 이름이다 보니까. 그렇죠.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기분 나쁘셨을 분들도 계셨을 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카톡에서 이야기하는 건 진짜로 얘기하실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악의가 없다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독일 정치 전공이라고 하셨는데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 저는 뻔한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뻔한 걸. 네, 그래서 그 미국이나 일본이 이제 한국 정치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제도적으로나 영향을 주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일본 정치가 일본이나 미국이나 강대국 정치는 재미가 없다. 강대국이라기보다는 그냥 평범한 이야기? 평범한 이야기. 그러니까 그만큼 너무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이야기. 그쵸. 그런데 딱 독일 정치를 발표하게 될 기회가 있었어요. 학부 때. 근데 그때 굉장히 많은 신선함을 받았죠. 그래요? 네. 그때는 사실
여기서 또 제 나이가 나올 텐데. 네. 나이가 뭐 안 밝히셔도 돼요. 아니 뭐 상관은 없습니다. 네. 석사생이면 나이가 다 거기죠. 네네. 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 네. 제가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네. 이제 굉장히 그때 당시 제가 느끼는 분위기로는 무언가를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고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데도 잘 안 풀리는 그런 이미지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한국에는 무슨 문제가 있고 뭘 어떻게 풀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나라들의 사례들을 봐가면서 또 우리보다 민주주의가 발전했다라고 하는 나라들을 보면서 이제 좀 알아가게 됐는데 미국이나 일본은 너무 재미가 없었고 네. 대학을 그러면서 이제 넘어가면서 대학을 오니까 이제 독일이라고 하는 사례를 이제 알게 된 거죠.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독일이나 유럽의 정치를 한국이 주목하지 않았을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부하시고 전공하시는 박사나 교수님들은 계셨어도 네. 그 주목받지 못하는 모델이 이제 유러피안 모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은 해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지금 독일식 연동 비례대표제 이 얘기도 학자들은 알고 있었지만 대중들이 듣지는 못했던 거죠. 그 당시에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말이고 제도일 수 있지만 그 당시 제가 이제 선택하고자 했을 때만 해도 그게 뭐야? 이게 뻔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저의 전공이 되고 알아가다 보니까 이제 어떤 거를 특정화해서 이성화하거나 하는 건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은 조심스럽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부 때 독일 정치를 발표하셨던 이유도 그런 것과 관련된 전공을 하셨었나요? 학부 때도 정착하셨어요? 이중 전공이었고 이중 전공. 독일어를 전공했습니다. 독일어를. 네. 그럼 독일어를 공부한 게 어떻게 보면 독일 정치를 전공하는데 그렇죠. 뭐 이유가 됐던 거네요, 사실. 네네. 자연스럽게 독일 정치에 관해서 발표할 기회도 결국 갖게 된 거고. 그렇군요. 그러고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잘 하지 않는 전공인 유럽 정치, 그 중에서도 독일 정치를 전공하시게 됐다.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학부 때는 그랬다. 학부 때는 그랬는데 근데 지금도 많이 해요? 이 독일 정치 전공? 많이 하나요? 저는 제가 그 분야에 있다 보니까 많이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원래 자기 공부하면 남 뭐 공부하는 건 상관없이. 맞아요. 근데 뭐 많이들 제 기준에서는 많이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주위에 되게 많아요? 한 100명 되나? 100명은 안 되죠. 그죠. 100명은 안 되겠죠. 독일 학회 이런 건 따로 없어요, 혹시? 있습니다. 하긴 뭐 한국, 태국 학회 이런 것도 있어요. 베트남 학회 이런 것도 있는데 독일 학회 있겠죠, 분명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오늘 주제인 선거제도에 관련해서 좀 하기 전에 제가 질문지에 드렸다는 게 제가 첫 성소수자 친구죠. 그렇죠. 아까 여러분들 느끼셔서 알겠지만 이렇게 뭐랄까요, 자신의 성 지향성을 표현하는 단어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무식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헤테로 일반으로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은 이성애자 헤테로라고 표현할게요. 편의상 헤테로로 살면서 이제까지 그런 정체성이나 지향성을 표현하는 단어들에 대해서 접할 기회가 없었나요? 있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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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런 단어가 있고 그걸 들어봤어도 그냥 그걸 제가 뭐 탐독을 한다든지 서치를 해봤다든지 그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뭐 LGBT 이런 건 들어봤죠. 네네네. 하지만은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쫙 나오더라고요. 다 읽어보질 못하고 왜냐면은 단어를 정의하는 말들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헤테로를 정의하는 말들 중에는 또 성소수자에 관련된 개념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또 알아야 되고 잘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쉽게 말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네요. 아닌가요? 사과 방송입니까? 아니요. 꼭 그러라는 말은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혹시 어쨌든 대부분 퀴어분들께서 이 방송을 들으시니까 뭐랄까 성 정체성이나 지향성이 나타내는 단어를 모른다
라고 해서 뭐 기분 나쁘실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저도 그렇고 우리 타파님도 그렇고 악의는 없다는 거를 분명히 알려드려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쨌든 뭐 공부에 나가고 뭐 성소수자에 대해서 뭐 잘 알아가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공부를 잘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괜찮으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선거 제도에 대해서 사실 다루게 된 계기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지금 학교에서 정치 제도, 특히 선거 제도나 이런 거를 전공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 선거 제도가 뭐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랄지 아니면은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랄지 아니면 나라들의 정치 상황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거를 주로 공부를 합니다. 정치학자들이 제도의 효과를 다루면 엄청 단호박같이 다뤄요. 우리 타파 형도 아시겠지만 선거구에서 한 명만 뽑는다. 후보를 그러니까 후보 중에서 뭐 한 명만 당선된다. 그러면 힘이 세지는 정당이 2개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론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엄청 수가 딱딱딱 떨어지게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제도 자체가 엄청 확실한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이 제도를 벗어나서 인식을 바꾼다고 해서 정말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게 있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거든요. 이 법칙을 뭐라 그러냐면 그 프랑스의 정치학자인 모리스 디베르제가 만든 무려 1959년에 만든 법칙이에요. 디베르제 법칙이라고. 여러분들께 이제 개념 설명을 잠깐만 해드리면 선거구란 땅의 크기가 아니라 어느 바운더리 내부에서 후보자 중에서 이제 몇 명의 당선자를 내느냐가 선거구의 크기예요. 그래서 한 명을 뽑으면 소선거구제고요. 2명 이상을 뽑으면 중대선거제, 선거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선거구제이면은 한 명만 당선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 1. 그래서 양당 체계가 정당 체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뭐 전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예전에 국민의당이 나타나면서 이제 그 두 당이 힘이 세고 그러고 영남에서는 그 자유한국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힘이 세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양당 체계가 지역마다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 식의 구조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공부를 하다가 점점 이게 제도가 역시 바뀌어야 선거구가 바뀌어야 결과도 달라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독일 정치에 대해서 좀 많이 나오잖아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얘기를 하다 보면 독일식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해서 그래서 오늘 독일 정치 전공인 우리 타파님을 모시고 오늘 저하고 독일에서의 배경, 독일에서의 결과 혹은 그것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나타날 결과가 어떤 건지 이런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오늘 방송을 기획하게 됐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우리 선거 개정안, 그러니까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 드릴게요. 선거법 개정안이 뭐 패스트 트랙으로 올라가니 어쩌니 이러면서 뭐 말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물론 패스트 트랙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는 지금 뭐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가 아니니까 우선 선거법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바뀔지 안 바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바뀐 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지금 현행으로는요, 국회의원 정수가 전부 300석입니다. 그 300석 중에서 이제 지역구라고 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을 여러 개로 막 쪼개가지고 쪼갠 땅에서 한 명씩 뽑는 거예요. 그렇게 뽑는 게 25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선거를 하면서 기억을 해보시면 국회의원들 뽑을 때 지역구 뽑는 거 빼고 한 표가 더 있죠. 그건 정당에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전국구라고 해서 비례대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 253명, 그리고 비례대표 47명을 지금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이제 표 발의한 안에 의하면 비례대표를 정당한테 투표하는 거를 75석으로 늘리고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정당이 10%를 가져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300석이잖아요. 전체 수가. 그러면 30석을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30석 중에서 30석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 정당이 지역구에서 10석이 나왔다 치잖아요. 그러면 그 30석 중에서 10석을 빼고 20석을 나머지를 비례대표로 채우는 거예요. 네. 원래 기본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더 복잡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50%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그런 거를 가지고 있어서 이거는 지금 사실 도표가 없고 그림이 없는 이상 여러분들께 말로 설명드리기가 조금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예시를 가장 잘 담은 신문 기사를 여러분들께 공지사항으로 올려드리고자 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준비하고자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떤 것인지 신문 기사를 참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고 배경을 하나만 더 설명을 해드리면 비례대표제를 늘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거구에서 한 명만 당선된다 라고 하는 그 뒤베르제의 법칙 여러분 다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한 명만 뽑게 되면 뒤베르제는 그 양당 체계가 된다는 것, 이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심리적 기제인데요. 메커니즘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투표를 하러 갔어요. 투표를 하러 갔는데 한 명만 뽑는데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굉장히 군소정당의 후보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뽑아도 당선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 표가 죽은 표가 됩니다. 그걸 사표라고 하는데 사표가 되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힘센 사람한테 몰아주는 심리적 효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대부분이 일단 다 그렇다는 것이고 경향이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발생하는 것이 기계적 기제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차피 사람들이 사표가 발생할 것 같아서 힘센 후보들한테 몰아주기 때문에 결국 결과적으로 군소정당, 작은 정당들의 후보들이 나가도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 처벌받는다는 것이 득이 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가봤자.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때문에 이제 선거구에서 한 명만 당선을 시키면 양당제가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반대로 비례대표제를 채택을 하게 되면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뽑은 정당이 득표 수를 바탕으로 의석을 배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심리적 기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정당에 뽑아도 그 정당이 어느 수준 이상의 퍼센트의 득표율만 받으면 그 정당은 무조건 가져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웬만한 힘센 정당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뭐 몇몇 정당들 있죠. 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그리고 뭐 정의당, 그런 정당들이 있잖아요. 그런 정당들에 겁내지 않고 투표를 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기계적 효과가 발생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군소정당의 후보들도 들어가면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소선거구제를 채택할 때보다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례대표제를 높이게 되면 좀 더 대표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뭐랄까, 대표성이라고 하면 어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견해를 대표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너무 당연한 말이죠. 나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비례대표제가 늘어나는 것이 학자들은 요새 비례대표제를 채택을 하는 게 조금 더 민주주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결론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을 한 두 가지 정도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려고 한다는 것 첫 번째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비례대표제를 늘렸을 때 내 표가 사표가 되지 않고 역시 원하는 사람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양당 체계가 아니라 다당 체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맞나요? 이론적으로는. 네, 이론적으로는 네.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것이 민주주의의 질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단호박스러운 결과를 우리 정치학자들이 예측하고 있다는 거. 예, 그 점을 우선 배경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사실 그 학자들이나 네. 이론의 큰 역할은 설명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 설명이 애매하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단호박 네네. 같은 설명을 네네. 하게 되는데 모든 나라가 똑같은 제도를 한다고 해서 모든 나라가 다 동일한 결과를 그건 아니죠. 나올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독일의 선거제도를 한국에 가져온다고 해서 또 우리나라가 독일과 같은 또 독일과 비슷한 수준의 그런 민주주의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많은 또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오해라기보다는 이제 그럴 경향이 있는데 이제 이걸 만들어낼지 아닐지는 그쵸.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다라는 거잖아요. 또 저희가 오늘 이야기하게 될 네. 내용이기도 한 그렇죠. 것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그 앞서 이지금 씨가 말하신 것처럼 네.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네네. 것을 단순하게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고 독일에서도 굉장히 이거는 어려운 계산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사칙연산 한다고 해서 이거를 푸는 거가 아니고 그 비례대표제에서 그 의석 배분 방식은 정말 그 물리 수학을 하시는 분들이 다루는 영역이고 그 단순히 우리가 뭐 덧셈 나눗셈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계산식을 만들어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심상정 의원이 안을 냈을 때 네. 국민들은 알 필요가 없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국민을 좀 무시한다라는 것보다 그만큼 국민이 알기 어렵다. 그만큼 굉장히 복잡한 계산식이고 네. 단순 명료하게 설명하기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국민들은 알 필요가 없다라는 그 말은 그 알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냥 지금은 이제 컴퓨터가 돼 있으니까 그 의석 득표율을 넣고 그 계산식에 돌리면 알아서 그 해당하는 의석이 나온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국민을 뭐 무시하고 그런 제도는 왜 만들며 뭐 그럴 거면 뭐하러 개혁을 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말 뜻은 좀 뭐 제가 심상정 의원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해는 했어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는. 네. 다만 이제 국회의원들 분들도 국민 여러분들께 이런 정치제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례대표제와 소선거구제를 각각 채택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제도를 만들려면 결국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 근데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계산식이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정치인들을 좀 믿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까지만이라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은데 이제 앞뒤가 다 잘려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맞죠? 하루 이틀 있는 얘기가 아니죠. 대한민국 정치에서. 그렇죠. 대한민국 정치에서 이런 제도가 왜 필요하고 이런 제도가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 어떤 효과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거를 설명해주는 정치인들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앞으로 그런 정치인들이 좀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좀 이 제도가 왜 필요하고 그래서 좀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정치인 분들이 좀 나타나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오늘 배경도 설명을 해드리고 뭐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오늘 독일 비례대표제의 역사적 배경이나 아니면 효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독일의 비례대표제가 언제부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독일의 그 비례대표제의 역사를 이야기하려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언제 이 얘기가 나왔을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민주주의가 얘기가 될 수 있을 때 이후일 테니까 제가 추측컨대 아마 제3제국 이전이라면 아마 바이마르 공화국에서부터 다룰 수 있을 것 같고 제3제국이 무너지고 나서라면은 뭐 무너지고 나서겠죠. 예. 그렇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이 비례대표제에 대한 얘기는 1870년대 후반 1870년대 후반부터 이제 얘기가 차근차근 된 것으로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사회민주당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당명이 굉장히 많이 바뀌지만 그죠. 사회민주당은 이미 1800년대 후반부터 존재했고 그 지금의 사회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100년이 넘어가죠 벌써 역사가. 1870년대 정부 형태가 어떻게 됐죠? 그 당시는 이제 독일 제국입니다. 독일 제국. 우리 흔히 아는 그런 그 비스마르크. 그 비스마르크가 이제 보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이제 독일 제국이 만들어지죠. 그때가 이제 아까 이제 이지금 씨가 말한 것처럼 제3제국이 이제 나치
정권을 3제국이라 하고 그 전에 있었던 이제 우리 황제가 있는 독일 제국이 제2제국이라고 불립니다. 네. 그 1제국은 그 신성로마 제국이라고 해가지고 그 예전에 네. 세계사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 네. 그 신성로마 제국이 1제국이고 2제국이 이제 독일 제국. 이 시기에 이제 제국 의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제국 의회의 그 선거 제도, 제국 의회의 의원들을 뽑는 선거 제도는 그 이제 투표권 일단 남성이 네. 시민권을 갖고 있는 그 남성에 의해 선출됐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소선거구제의 다수제를 조합한 선거제도로 절대 과반을 얻어야 하는 그게 룰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순 다수가 아니라 절대 과반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프랑스식으로 제국의회 의원을 선출을 했고 네. 이게 제국의회가 마지막 선거가 있었던 1912년까지 이 제도를 유지를 했죠. 근데 이제 이때 가장 큰 문제는 제국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본주의, 뭐 네. 귀족이나 뭐 이런 군벌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세력이 이제 바로 이제 노동자 계급. 그 노동자 계급의 그 의회 진입을 막아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제 선거구가 문제가 됐던 게 그 인구 비례 기준으로 선거를 나누는 게 아니라 그 지역 대표성에 방점을 맞춰서 도시와 농촌의 의석 비율을 상대적으로 이제 비슷하게 유지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인구에 왜냐면 도시 지역에는 우리가 흔히 이제 뭐 공장이나 그 당시에 이제 공장이나 이제 노동자들이 몰리잖아요. 그러면은 인구 비례로 했을 경우에는 도시 지역이 이제 대표성이 올라가게 되고 자신들의 이제 흔히 말하는 보수적인 지역에서는 도시보다는 인구가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 대표성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선거구를 나눴고 그런 사회민주당은 다른 정당들보다 득표를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석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효과를 낳았죠. 그러니까 이제 사회민주당에서는 비례대표제를 요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국 의회가 있었던 이제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 이때쯤에 이제 정당 차원에서 비례대표제를 하자는 요구가 나왔던 거죠.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있는데요. 듣다 보니까 혹시 그 당시에 수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내각 수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어떻게 선출했었나요? 그 독일 이제국 의회에서. 이 제국에서는 이제 황제가 이제 거의 모든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제 제국의 황제가 임명하는 사람이 바로 그 수상이 됐고 그 수상은 상원의 대표가 되는데 이 상원은 또 지역에 그 당시 그 독일의 그 지역 대표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귀족 출신이나 이제 군벌 출신들이 많이 되겠죠. 그 사람들의 대표가 이제 챈슬러 수상이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비스마르크. 그럼 하원은 이제 선거로 선출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선거제도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들. 그러면은 모인 게 제국의회죠. 아까 말씀해 주셨던 3인당이 도시에서 지지율이 높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도시가 원래는 비례성, 그러니까 인구가 당시에 이제 산업화 때문에 인구가 몰리면서 인구로 비례를 하면은 원래 도시가 조금 더 대표성이 높아야 되는데 당시 독일 제국 정부에서는 그 비례성을 농촌이나 도시나 좀 비슷비슷하게, 왜냐하면 농촌이 조금 더 보수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원래 정치학에서 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도시에서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이제 3인당이 얻을 수 있는 의석수가 좀 적다 보니 한정이 되다 보니 그래서 과다하게 표를 많이 해도 정해진 의석수가 딱 고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득표를 보게 되면 자신들이 얻은 득표보다 훨씬 더 다른 정당에 비해 많이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석 결과는 더 적은 걸로. 그러면 비례대표제를 정말 채택하게 된 건 언제예요? 바이마르 공화국 때. 그러면은 제2제국 지나고 그게 제3제국이 들어서기 이전에 있었던 공화국인 거죠. 그게 혹시 몇 년 된가요? 2제국과 3제국 사이에 있는 게 바로 바이마르 공화국이고 1919년부터가 바이마르 공화국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19년도부터 제3제국이 정말 생긴 게 언제죠? 나치는 제32년부터 제1당이 되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근데 그 당시 대통령도 힌덴부르크였죠. 그렇죠. 맞죠. 근데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어떻게 넘어가느냐의 과정에 따라서 그 연도를 제3제국의 시작이 언제냐가 결정이 되는 거겠네요. 그러면 바이마르 공화국 때의 그 비례대표제 채택 과정에 대해서 혹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바이마르 공화국의 선거법, 그러니까 아무래도 2제국이 망한 이유는 1차 세계대전에서 졌기 때문이죠. 그쵸. 네. 그러면은 전쟁에서 졌으면 전쟁을 일으킨 사람은 땅한 네.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네. 당연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이 단순히 어떤 이유에서 졌든지 간에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들은 국내외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전쟁을 일으켰던 그런 기득권 세력, 네. 또 군벌 세력, 네. 또 귀족층, 네. 이런 세력들이 대부분 이제 물러나게 될 수밖에 네. 없죠. 일선 네. 밖으로. 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소수파였던 이제 사회민주당이 좀 다수파의 다수의 여론을 형성하는 정당이 되었고, 그 자신들이 끊임없이 주장해오던 비례대표제를 이제 도입할 수 있게 되는 환경이 된 거죠. 그러면 제2공화국하고 바이마르 공화국의 다른 점은 어쨌든 제2제국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무너지면서 왕정은 없어진 거잖아요. 그쵸? 그러고 당시에 하원, 상원으로 나눠져 있을 때 상원은 지역에 이제 힘센 사람들, 귀족이랄지 뭐 군벌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조정을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하원, 상원 전부 다 선거로 뽑게 된 건가요? 바이마르 공화국 때? 네, 상원도 네. 투표로 선출을 하는데 네. 그 방식이 하원과는 조금 다른 게, 네. 둘 다 이제 국민들이 뽑지만 하원은 이제 국민에 의해 선출된 직접 사람들이 선거를 해서 바로 투표를 하는 가는 거죠. 거고, 네. 그다음에 상원 같은 경우에는 그 주의회 선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대표를 한번 그 지역 주민들이 선출한 네. 뭐 주의 대표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도지사, 네, 도지사들이 도지사, 상원에 시장,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국민들의 선출되고, 네. 이제 그 사람들의 대표를 몇 명 또 걸러서 네. 보내는 곳이 상원입니다. 상원은 그러면 직접 선거는 아닌 거네. 약간 간접적인 방식인 그쵸? 거네요. 그래서 그 바이마르 헌법에서는 상원의 권력은 조금 약했다고 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제국이 무너지고 거기에 이제국에서 전쟁을 일으킨 그런 기득권 세력들은 가게 되고 저 역사 속 귀한 길로 물러나게 되고, 그러고 이제 3인당이 당시에 인기를 얻게 되면서 비례대표제가 주목을 받게 됐다라는 말인 거네요. 맞나요? 그렇죠. 그러면은 당시에 물론 바이마르 공화국이 좀 어이없게 무너지기는 했지만 당시에 비례대표제를 논의했다는 게 독일 사회에는 좀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요? 네. 먼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네. 그 당시 사회민주당은 이제 이전에 그 제국 의회를 선출하던 방식대로 했어도 네. 일당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비례대표제를 요구하는 것은 전략이죠. 자신들이 의회에 들어 더 많은 의석을 갖기 위한. 근데 그때는 이제 원칙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전에 있었던 선거제도를 통해서 일당이 될 수 있음에도 비례대표제를 이제 수정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이 원칙이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 때 이제 비례대표제를 하게 됐는데, 그때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당제를 양산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례대표제는 이제 선거구제는 양당제를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다당제를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비례대표제 아래서는. 그래서 1932년도에 등록된 정당 명부에 등록된 정당수가 42개였고 42개. 예. 그래서 의회에 진출한 유효 정당이라고 불리는 그 의회에 진출한 정당이 약 10여 개가 되었습니다. 와, 정말 다당제네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연립 정권을 만들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한 정치, 전국, 의회 정치가 발생하게 되고, 실제로 이 의회 내에서 이 연정을 구성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 불안이 가속화되고, 또 그 당시 1929년에는 또 세계경제대공황 이런 것들을 맞이하면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 국내외적으로 많은 불안이 야기됐던 그런 시기였죠. 그러다가 이러한 불안함 그리고 대내외적인 어려움이 겹치면서 이거를 풀질 못하니까 그때 하나의 소수 정당이
32년 선거에서 제1당이 되었고 33년에 이제 제3제국이 막을 올립니다. 그게 바로 나치의 등장인 것이죠. 네, 그때부터는 이제 실질적인 경쟁 정당이 없었기 때문에 선거가 있어도 무의미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 아담 셰보르스키가 민주주의가 그 권위주의로부터 이제 되고 나서 살아남으려면 튼튼한 경제가 뒷받침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일정 GDP 수준 이상 올라가면 민주주의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근데 그 당시 독일은 경제공황을 지나면서 굉장히 힘들었고 결국 그게 민주주의,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당제가 나타난다는 건 그만큼 많은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거니까 부유한 곳에서는 분명히 좋은 일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고 그런 정당들이 또 다 힘을 합쳐서 정부를 구성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당시 독일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고 결국 그 다당제가 좀 어려운 독일이 결국 제3제국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해주신 거죠.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3제국 이야기는 뭐 여기서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자,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로 가겠습니다. 1945년 독일 항복이 5월이죠. 그렇죠. 네. 5월에 항복을 하고 그러고서 선거법 이야기가 혹시 언제부터 나오나요? 끝나고 나서부터. 아, 그런가요? 예, 왜냐면은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 연합국이 있잖아요. 네. 그 나라들의 핵심 목표는 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전쟁을 일으켰고 네. 그 독일의 시급한 민주주의 체제 복원이 네. 예, 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민주주의를 이제 과연 어떻게 네. 설계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당연히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됐고요. 그랬는데 예. 잠시만요. 죄송해요. 그 동독하고 서독으로 나눠지는 과정에서 원래는 서독 지역도 연합국이 다 나눠가지고 점령을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뭐 공산주의를 이제 막으려고 하는 시도에서 사실 좀 뭐랄까요, 서독이 좀 그 분열되지 않고 합쳐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긴 하겠는데 결국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그 공산주의를 막자고 하는 그런 반공의 움직임 속에서도 독일 내부에서는 그런 비례대표제 이야기가 나온 건가요? 그러면 설명을 계속 드릴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보수적이고 네. 영미식의 모델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네. 단순 다수를 하자고 해요. 그게 이제 지금 알려져 있는 기독민주당. 네. 이런 보수 정당에서는 영국식, 미국식 모델로 해서 단순 다수를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산권의 정당이 네. 들어올 일을 막을 수 있을 것 같고, 단순 다수 대표제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대부분 소선거구제를 채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한 사람씩 뽑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단순 다수 대표제라는 건 예를 들어서 뭐 투표율이 100%잖아요. 그 100% 중에서 그냥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 이기는. 네. 그렇죠. 그걸 단순 다수 대표제라고. 51대 49가 아니라 30%만 얻어도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얻은 게 30%면 30% 얻은 사람이 이기는 거죠. 맞아요. 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주장을 하고, 앞서 이제 얘기한 사회민주당은 끝까지 우리 비례대표제를 해야 한다. 비례대표제를 해야 한다 했고, 미국과 영국은 자신들의 비례대표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독일이, 여기서 말하는 독일은 서독입니다. 네. 서독이 그냥 비례대표제 말고 그냥 단순 다수제를 하는 걸 원했지만, 뭘 하든지 간에 빨리 민주정부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했다라고 보았고, 또 그 민주주의 제도, 또 선거 제도를 만드는 것을 어쨌든 그 독일 자체에다가 일임을 했죠. 결국 그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선거제도가 만들어졌다기보다는 결국 독일 정당들의 토론에 의해서 선거제도가 결정이 되었다는 말씀이신 네,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독일을 딱 이렇게 보면은 49년 독일의 연방공화국 서독이 만들어지는 게 49년입니다. 1949년인데 네.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은 독일 제국에서 다수제, 또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비례대표제 모두 경험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연합국의 제도들이 좀 보강이 되고 복원되고 하는 설계하는 과정에서 나름의 이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때 이제 말씀하신 토의 과연 우리가 어떤 제도를 가지고 올 것인가 할 것인가 이런 논의들을 계속 해오는 거죠. 근데 빨리 정부는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합의를 하고 뭐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이제 경론을 펼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한 10년에 걸쳐서 지금의 아는 우리가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골격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독일 연방공화국이 49년에 만들어졌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지금의 선거제도의 큰 골격은 59년에 가야 만들어지는 거죠. 59년. 네, 그러니까 45년도에 나치가 망하고 네. 나서까지 포함하면 네. 거의 한 14년에 걸쳐서 지금의 그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 번의 선택, 한 번의 선거로 만들어진 건 아니죠. 그래서 맨 처음에 얘기해드린 대로 영미식의 다수제를 선호하는 것은 기민당 계열 정당, 그다음에 비례대표제는 전통적으로 사회민주당 정당, 이 두 정당이 팽팽하게 대립을 했습니다. 그럼 그 대립을 하는 과정에서 59년까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혹시?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49년도에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를 만들려면 일단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 선거는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해서 이제 평의회를 만드는데 그때 기민당 의원들의 숫자와 그 평의회의 숫자와 사회민주당 의원들의 숫자가 동일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낀 소수 정당들이 있었는데 그 소수 정당들은 당연히 어떤 제도를 원했겠습니까? 비례대표제죠.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비례대표제를 원하는 정당의 의원들이 더 많은 거죠. 그런데 이게 합의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비례대표제를 하는 쪽으로 가는 듯 했다가도 그 앞서 말씀드린 그 주 장관들, 주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주의 이익을 더 대표를 해야 하는 거고 지금의 이 비례대표제는 자신들이 반대를 하겠다 하니까 이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6대4로 나눴고 1인 1표를 했고 봉쇄 조항을 5% 이상. 그 봉쇄 조항이라는 게 정당이 5% 이상을 받아야지 의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 제도를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랑 완전히 다른 거죠. 지금. 처음에는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독일은 지역구와 비례의석이 동일하죠. 1대1인데 이때는 6대4. 지역구의 비율이 더 높았고 그다음에 1인 1표. 그러니까 정당 따로 후보 따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후보가 속한 정당에 내 표가 자연스럽게 가는 거죠. 나는 후보를 찍었지만 정당은 안 할 수도 있는데 무조건 후보를 찍으면 그 정당까지 지지하는 걸로 간주되는 거죠. 근데 이게 49년도에 있었던 선거에만 적용합니다. 그리고 54년도에 한 번 더 개정을 해서 우리가 아는 이제 1대1 비율, 지역구와 비례의석을 동일하게 뒀고 그다음에 1인 2표제가 이때 생겼죠. 1인 2표를 하면 하나는 지역구에다가 뽑고 하나는 정당에 뽑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이것도 임시법이었어요. 54년도 법이. 이것도 임시. 왜죠? 그러니까 이제 일부 계속 이게 합의하는 과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상원에서는 계속 어쨌든 지역의 이익을 추구하려면 그 당시 그 당시 이제 뭐 상하원 할 거 없이 정당 할 거 없이 이제 합의를 해 나가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선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한 2번 선거했고 이제는 그럼 이제 우리는 좀 상식법으로 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고 그런 논의들을 거치면서 여전히 기민당 계열 일부 의원들은 소선거구제, 단순 다수하자. 그다음에 기민당의 다수 의원들은 혼합형 다수제. 그래도 호납으로. 그러니까 지역구와 정당 명부를 따로따로 두는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나라가 지금 이 선거제도인 거죠. 그렇죠. 지역구하고 비례대표제는 완전히 별개로 치부하는 거. 근데 이제 사회민주당이나 이제 소수 정당들은 연동형으로 혼합형 비례제로 가자고 주장을 했고 그 과정에서 소수 정당들이 봉쇄 조항 5% 너무 높다. 근데 자유민주당이라는 또 소수 정당이 하나 있는데 이 정당은 5% 해야 된다. 왜 그랬을까요? 소수 정당인데.
뭐 자기네도 5% 얻을 수 있었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다른 소수 정당들이 자기보다 더 표를 못 받는 소수 정당들이 들어오는 걸 원치 않았던 거죠. 교활하네요. 조금 더, 네, 조금이라도 조금 더 득표력이 있는 정당이 네네. 자기보다 못하는 정당들의 진입을 막고자 5%를 계속 유지를 했죠. 그럼 어쨌든 그럼 54년도 임시법이 그랬다는 거죠? 아니면 59년도에 적용될 법을 이제 만드는 거죠. 아, 그러면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5%의 그 봉쇄 조항은 계속 유지가 되고 그렇습니다. 있나요? 네. 그래서 5%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정당 득표가 전체 의석에 영향을 미쳐서 배분되는 방식 그리고 봉쇄 조항이 5% 이상 또 지역구에서 3석 이상을 얻은 정당이 원내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리를 좀 할게요. 그러면은 한 정당은 지역구에서 적어도 3석 이상을 얻거나 5% 이상을 얻어야 정당 그러니까 의회에 진입할 그쵸. 자격을 얻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구에서 뭐 2석만 얻었다고 하더라도 5% 이상 받으면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원내 진입이 가능한 거죠. 그럼요. 거꾸로 뭐 5% 얻지 못했지만 지역구에서 뭐 5석을 얻었다. 네. 그럼 역시 다 들어가는 거죠. 아니 근데 그러면 지역구에서 1석만 얻고 5%도 안 됐어요. 그럼 그 지역구 1석만 되는 거죠. 그럼 그 정당 뭐가 다른 거죠? 그 진입한 그러니까 봉쇄 조항이 높은 정당이랑 그러지 못한 정당이요. 지역구에서 5석을 얻었고 네. 전체 득표에서는 3%를 얻었다. 네. 그러면 그 3%도 비례로 들어가는 거죠. 아하. 네. 3%를 버리는 수가 아니라 네. 3% 전체 의석의 3% 플러스 5석. 아.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냥 1석만 얻었으면 그 1석만 가져가는 거고. 그렇죠. 1석만 얻었으면 그러니까 3% 얻고 1석이면은 그냥 그 지역구 하나만 가져가고. 네. 왜냐면 5% 이상이 되어야 비례해서 배분을 해주는 거고요. 그렇죠. 아니면 3석을 넘겨서 3%를 비례 배분으로 적용받든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게 59년도에 만들어진 상시선거법이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큰 틀이 만들어진 거죠. 그때 그 이후로 조금씩 배분 방식이 뭐 굉장히 어려운 동트식, 헤어 니마이어식, 뭐 쉥라그식 이런 그 배분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변해 왔을 뿐 지금 말씀드린 큰 권력은 이때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독일 사회에 비례대표제가 가져온 효과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차별을 뭐랄까요? 뭐 완화를 한다거나 당시에 있었던 좀 그런 뭐 소수자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든지 이런 거에 조금 더 도움이 됐었을까요? 먼저 맨 처음에 이런 선거법을 했을 때는 네. 한 메이저 정당이라고 네. 할 수 있는 거는 3개 정당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점차 이제 비례대표제를 하고 나서부터는 4당, 5당, 6당 체제로 점점 그 정당들의 숫자가 네. 점점 많아졌고 네. 사실 저번에 그 대통령 선거 했을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40% 초반에 득표를 했어요. 네네.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절반의 득표도 못하고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가 네. 그게 민주주의의 대표성에 어떤 그 흠결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네. 사실 현실적으로 주요 정당 5개 정당의 후보들이 모두 나왔고 네. 한 당선자가 40%를 넘기는 건 굉장히 많이 얻은 거라고 네.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1대1일 때는 좀 다르지만 네. 5명의 후보가 나왔고 주요 후보가 나왔고 그 후보가 40%를 얻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얻은 거라고 저는 보고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요 정당 독일도 주요 정당들이 이렇게 5-6개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과반을 얻기 어렵습니다. 한 개의 정당이 50%를 넘는 것은 거의 없죠. 그럼 무조건 연합 정부를 구성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많이 얻어야 40%, 한 30% 후반을 얻는데 네. 그러면 다른 정당에게 손을 내밀어야 돼요. 같이 정부를 하자고. 네네. 그러면은 자기 신들이 공약했던 내용들을 일부 손봐야 됩니다. 왜냐면 정부를 만들어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상대가 갖고 오는 공약과 내가 갖고 있는 공약을 봐야 돼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공통점 찾는 거.
먼저 우리가 그렇죠. 공약했던 내용 중에 공통적인 게 뭐가 있는지. 그렇죠. 그리고 합의해 줄 수 있는 걸 또 골라야 하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합의해서 네. 예를 들어 뭐 세금 같은 경우도 나는 5% 올리겠다고 했지만은 상대는 5% 깎겠다 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그러면은 0% 세금을 이번에는 올리지 않는 쪽으로 합의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 합의를 해줄 수 있는 분야를 또 찾습니다. 그리고 절대 합의를 해줄 수 없는 것들도 찾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흔히 말하는 내고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마라톤 회의를 해서 굉장히 두꺼운 그 연정 합의서를 채택을 하는 것이죠. 정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합의를 해야 하고 같이 정부를 운영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 네. 하다 보니까 내가 1등을 했어도 네. 온전히 1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2등을 한 사람 혹은 3등을 한 사람과 함께 이 정부를 운영해야 하고 자신의 주장을 일부 수정하거나 폐기해야 하는 그런 문화가 정치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군소정당들도 쉽게 의회로 물론 막 그렇게 쉽진 않지만 어쨌든 진출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도 정당들 간의 연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연합이 결국에는 정책의 다양성도 불러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네요.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어쨌든 높아진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요새 혹시 독일이 동성혼 법제화라 그래야 될까요? 그게 언제였나요, 혹시? 2017년 6월에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성결혼 합법화? 네. 네, 그 법안이 가결이 됐죠. 근데 이제 독일에서 에헤퓨어 알레라 그래서 모두를 위한 결혼이라고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도 이미 결혼은 할 수 있었고 그 동성 커플끼리의 혼인은 보장이 법적 제도는 다 됐어요. 그러니까 뭐 상속 문제라든지 보호자에 대한 권리 의무 이런 것들도 다 이미 보장은 됐었는데 입양에 대한 문제가 포함이 안 되어 있었던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걸 완전히 법으로 명시를 해서 모든 이제 가정을 이루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남녀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동성 간의 결합도 가정의 형태로 이제 규정을 한 것이죠. 그러면 지금 현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2005년부터 집권을 했었잖아요. 처음에 집권을 했을 때는 연정을 좀 스펙트럼이 굉장히 먼당하고 하지 않았었나요? 사회민주당이라고 하죠. 그죠. 시간을 이렇게 쭉 끌어왔던 이유가 뭘까요? 어떤 걸? 그러니까 그런 법제화라든지 뭐 이런 처리가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되면서부터 쭉 그러니까 바로바로 됐으면 모르겠는데 좀 뭐 어쨌든 사회적 합의가 계속 쭉 이어져 온 거잖아요. 그 의회 내부에서. 사회적 합의란 말 하니까 기분 나쁘네요. 되게 사회적 합의란 말 쓰지 말고 국회 내부에서의 합의가 독일 의회 내부에서의 합의가 좀 계속 질질 끌어왔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맞나요?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일단 한 명의 의원이 그 녹색당의 그 울리히백이라는 의원이 끊임없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7년 6월이면 독일 의회 선거가 17년 9월에 있었습니다. 17년 9월에 있었고 17년 6월에 이제 의회를 마감하는 걸 앞두고 녹색당 내에서 이 의원이 녹색당 의원총회에서 앞으로 9월에 선거가 있는데 이 동성결혼에 대한 합법화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그 연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결의를 해야 한다. 9월에 선거를 앞두고 혹여나 우리가 뭐 기민당하고 연정을 할 수 있을 텐데 할 기회가 있을 텐데 만약에 이 법안을 약속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기민당하고 연정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끊임없이 한 의원이 주장을 하죠. 그리고 그거를 지도부가 철회를 해줄 거려고 했지만 그 의원은 거부를 했고 결국 의원총회에서 그 결의안이 아마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끌고 결국에는 법안이 올라갔고 동성결혼 합법화를 하는 그 법안이 결국에는 어쨌든 법안이 올라가면 표결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게 됐죠. 그러니까 2005년부터 안 된 이유는 메르켈 총리도 의원 중에 하나고 메르켈 의원 개인의 뭐 신념일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결국에는
끊임없이 물고 늘어지는 그 누군가가 있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끊임없이 물고 늘어지는 것도 결국 제도가 바탕이 됐으니까 끊임없이 그쵸. 물고 늘어질 수 있었던 거잖아요. 왜냐면은 계속 당선이 될 거라는 거를 본인이 알아야 되는 거죠. 사실 의원들은 가장 큰 목적은 재선이죠. 네. 내가 이 법안을 뭐 이 동성 결혼 합법이 아니더라도 다수가 별로 싫어하는 것 같은 법안이고 그리고 그 법안이 통과됐을 때 그 법안을 주장했을 때 내 정치적 생명이 위태롭다라면 쉽게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정치인들에 대해서 도덕적인 거를 많이 요구하잖아요. 근데 정치도 정치인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직업에 불과해요. 근데 그런 밥줄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결국 직업을 정치인으로 하면서 돈을 버는 게 목적인 게 아니라 결국 이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계약직인 거니까. 물론 계약직이라는 표현을 써서 기분 나쁘실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어쨌든 나는 이 권력을 계속 잡고 있고 이 권력을 잡고 싶으니까 다른 것보다는 재선을 좀 더 중요하게 여긴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네. 저도 뭐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않아요. 뭐 정당에서 뭐 다른 정당 화상 국회의원이 뭐 동성 결혼에 대한 찬성 또 권리 보장을 하는 법안 이런 걸 내고 싶어도 이 법안을 냈을 경우 내가 과연 낙선이 된다 그런다면 쉽게 못 하는 거죠. 그거를 비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이제 뭐 청취자분들 중에 다수는 이제 LGBT시니까 그럼 제가 단순히 생각하면은 그런 거죠. 이 동네 LGBT 표 다 그 의원한테 주겠다라고 하지 않는 한 그 의원이 LGBT를 지금 이 대한민국 현실에서 LGBT를 위한 법안을 낼 용기를 요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네네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나 아니면 소선거구제 단순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곳에서는 결국 재선이 보장되지 않으면 정책을 만들기가 어렵다라는 뜻인 거네요. 그죠?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그러니까 만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그럼 결국에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도가 보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제도 하에서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우리백이라는 의원이 굉장히 질질 끌어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이고 결국 재선이 보장됐으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노력했던 거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럼 결국 의회 내부에서 뭐 의원 한 명이 뭐 생각을 바꾼다고 해서 뭐 바뀔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겠네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 한 명이 이거 분명히 퀴어분들은 이제 합법이라기보다는 법제화라는 말을 조금 더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면 어쨌든 지금 결혼을 금지하는 건 아니니까. 금지라기보다는 사실 법으로 신청하면 신청을 안 받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제화라는 표현을 조금 더 많이 쓰는데 국회의원의 한 명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다라고 해서 이제 제도가 뒷받침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선을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어렵다고 전 단순하게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국회의원이 과연 수탁자냐 대리자냐의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사를 반영해줘야 되는 사람이 국회의원인 것이냐 아니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그 대표성만 있지 그 이후의 선택은 그 사람이 알아서 해야 한다. 이것도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역할이 LGBT의 권리를 당연히 보장해줘야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의원의 선택은 또 그 의원의 선택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도라는 것도 국회의원이 제도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또 그 제도를 만들 수 있고 그 제도를 만들었을 때 자신도 역시 정치적인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는 확답을 또 확신이 있어야 하는 거고요. 무엇이 먼저인지는 사실 저도 굉장히 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것을 찾는 게 또 끊임없는 저희 맞아요. 그렇죠. 대학원생들의 숙제죠. 뭐 물론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제도가 먼저인지 사람이 먼저인지에 대해서는 뭐가 먼저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릴 수는 없긴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무엇이 정해져 있는가에
따라서 사람이 선택하는 게 달라진다는 거죠. 법이 없어서 먼저 만들 거면 싸우면 돼요. 근데 이미 법이 존재하고 나서 그 법 하에서 법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그 제도 하에서 이제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뭔가 제약이 생기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제약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저같이 제도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제도 먼저 바뀌어야 예, 어떻게 해서든 바뀐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독일의 사례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저기 타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결국 선거 제도의 변화가 이런 변화를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저는 좀 강조하고 싶었던 거고요. 예. 그리고 아까 저희가 올리히백이라 그랬나요? 콜커백입니다. 아, 콜커백이요? 콜커백입니다. 올리히백은 사회학자죠. 네, 사회학자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외번도 했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폴커백. 알겠습니다. 네, 갑자기 생각났네요. 네, 정정하겠습니다. 네. 폴커백이랍니다. 네. 올리히백은 정말 유명한 사회학자죠. 그러면 다음 질문이 혹시 기민당이나 그러니까 이제까지 다수를 점거해왔던 정당 중에 하나죠. 독일에서 기민당의 그런 퀴어 분들이나 아니면 성소수자에 대한 뭐 스탠스라든지 이런 게 어떤 식이었을까요? 기민당은 말 그대로 기독민주당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뭔가 이제 정당이 그런 기독교 교리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전통과 그런 뭐라 그럴까요? 좀 보수적인 네. 보수성의 그 표현이 있잖아요. 그 기독이라고 하는 내용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정당의 교리로 움직이거나 교회의 교리로 움직이는 그런 것은 아닌데 상당수 보수적인 의원들이 있고 또 자신 스스로를 이제 개신교 혹은 카톨릭 신자라고 하는 의원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죠. 다른 정당에 비해선. 그러다 보니까 동성 결혼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2017년 6월에 그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법안이 올라왔을 때 기민당이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보통 그 독일 의회에서 표결의 방식은 거의 블록 투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한 정당이 다른 의견을 내진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본회의에 법안이 올라오면 그 법안에 대해서 각 정당별로 다 합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미리 그 의원총회를 해가지고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표결을 할 것인지 의원들끼리 다 각 정당마다 내부적인 합의를 거치고 큰 문제가 없으면 그 본회의에 들어가서 찬성과 반대를 다 동일하게 해요. 근데 정말 이례적으로 기독민주당이 이 분할 투표가 나왔어요. 정말 이례적이었는데 그때 표결을 앞두고 메르켈 총리가 뭐라 그랬냐면 양심의 문제로 이 표결을 다루겠다. 그러니까 거의 자유투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서 뭐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은 없으니까 아마 이제 자유투표로 갔는데 메르켈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어요. 근데 한편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자유투표를 해서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키게 해준 거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완전히 반대 당론으로 갔으면 통과가 거의 아슬아슬하게 안 될 법했어요. 어쨌든 제1당은 기민당이고 만약에 기민당 전부 다가 블록 투표를 해서 이 법안 반대 그러면 단순 지금 표결 결과만 놓고 보면 찬성이 됐을 법한데 투표하기 전까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투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기민당이 반대표를 하면 근데 자유롭게 자유투표를 하자 했고 기민당 당시 의원들이 309명이었는데 찬성이 75명, 반대가 225명이었습니다. 그럼 결국 메르켈 총리가 2005년에 총선에서 승리하고 이제 총리가 된 것이 동성혼 법제화를 하는데 도움이 됐다기보다는 결국에는 연정을 하는 과정에서 기민당이 이제 3인당과 연정을 하는 과정에서 3인당에서 아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고 녹색당입니다. 아, 녹색당이에요? 녹색당이 물고 늘어진 건가요? 그렇죠. 녹색당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녹색당에서 이제 연정할 때 이거를 전제하지 않으면 해줄 수 없다 했고 근데 거의 사회민주당이나 다른 좌파당도 모두 다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그 연정하는 과정이
이런 법제화를 이끌게 된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연정도 하나의 내고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협상의 우위를 점하고 협상의 조건을 거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일종의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내용이었고 결국 네. 여러분 청취자분들에 따라서는 기분 나쁘게 들리실 수 있는 게 이게 조건이고 이게 그런 정치적 거래로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도덕적 당위성을 물으실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 워낙에 그 내고 협상 이것이 일상화되어 있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상대방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협상을 해야 하는 것을 배우기 때문에 그게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고 일종의 정치 문화고 자기가 무언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합의하고 토론하고 상대방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내놓는 것도 정치의 하나의 모습인 것이죠. 결국 지도자가 누가 되고 누가 집권 정당이 된다고 해서 바뀌는 건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걸 이용해야죠. 제도를 이용하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런 법제화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노력하는 분들의 노력을 비하하고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이제 제도가 정말 어떤 영향을 미쳤고 물론 모든 곳에서 어떤 같은 제도가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행위자들이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큰 제약이 된다는 점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고 따라서 대한민국에서도 선거제도의 개정이 독일에서 가져왔던 그런 다양성의 추구라든지 아니면 정책의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라는 점을 저는 좀 강조를 하고 싶어서 사실 오늘 독일 정치를 전공하시는 우리 타파 선생님을 오늘 초대를 한 거였고요.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그 그리고 기민당 얘기하기 전에 독일 정당들은 대부분 네. 이런 동성혼에 대해서 크게 뭐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독일도 이제 베를린에서 우리나라도 서울 시청 광장 앞에서 네. 1년에 한 번씩 모이시잖아요. 네. 독일도 베를린에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축제를 여는데 네. 그 레즈비언 게이 도시 축제라고 해가지고 네. 거길 가면 정당 부스가 따로 있습니다. 아, 정당 부스가. 네, 그래서 기민당, 뭐 사민당. 아, 기민당 부스도 있어요? 네, 다 있습니다. 오. 이렇게 쭉 이렇게 부스가 마련돼 있어서 근데 없는 곳도 뭐 예를 들면 최근에 구구 정당이 뭐 독일을 위한 대안 이런 네네. 정당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기독 사회당이라고 그 바이에른 주에서만 있는 네. 기민당과의 그 자매 정당이라고 불리는 네. 그 정당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기독민주당, 사회민주당, 자유민주당, 녹색당, 좌파당 이 주요 정당들은 다 부스가 있고 사민당 같은 경우에는 그 사민당 내에 그 청년 조직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주도해서 부스를 차리고 기민당 내에서는 기민당 내에 그 동성애자 그룹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부스를 마련을 한다고 하죠. 근데 그래서 이런 글을 보고 이런 기사를 보면 이게 과연 LGBT의 문제는 이념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 개인 분 중에서도 충분히 보수주의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네, 계실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이 LGBT 문제는 이념의 문제라기보다는 아니고 거꾸로 생각하면 보수주의자 중에 게이가 있는 거고, 네. 뭐 공산주의자 중에 뭐 LGBT연이 있는 거죠. 네. 뭐 게이라고 해서 LGBT라고 해서 다 진보일 거다. 뭐 좌파일 거다. 이것 또한 저는 한편의 스테레오타입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결국에는 정치 공학적인 산물인 거네요. 정책이라는 것은 네. 결국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좌우가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예시로 이제 조금 시선을 옮겨보면 결국 독일이 가지고 있는 제도와는 배경 자체가 다른 것이고 힘센 정당이 나타나는 그런 배경이랄까요? 그게 아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도상으로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힘센 두 당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인 거잖아요. 물론 지금은 약간 우리나라 지역주의나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양상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그럼 결국 그 정당들이 합의를 안 하면 못하는 거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뭐 네. 물론 듣는 분들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씁쓸하실 수도 있겠고 물론 저희가 이거를 뭐 가르치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려기보다는 저희의 의견을 말씀을 네. 좀 드리는 겁니다. 제도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입장으로서 정말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선거법이 왜 바뀌어야 되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다루고 싶었던 것이고 그래서 오늘 원래는 정치적인 이야기나 이런 거를 잘 안 하지만 저희 방송에서 다른 이제 우리 한나나 삼식이 형이랑 같이 있을 때는 그런 얘기 잘 안 했지만 이제 제 3인 3색 이제 이지금 편 방송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거를 좀 꾸려보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인지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고 물론 비판점에 대해서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얘기가 약간 좀 너무 급하게 마무리되는 것 같은 감은 조금 있는데요. 일부를 여기서 좀 정리를 할게요. 오늘 우리 독일 정치를 전공하고 계시는 타파님을 초청을 해서 우선 독일에서 그 동성혼 법제화가 좀 가능하게 됐던 그런 제도적 배경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선거법이 왜 바뀌어야 되고 이런 게 좀 화두가 됐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볼 때 독일에서 법제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특정 개인이나 특정 정당이 집권했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 정당 간의 협상이 그러니까 여러 정당이 이제 의회로 진입할 수 있는 배경이 있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정당들의 협상이 만들어낸 결과가 결국 동성혼 법제화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네. 네. 그래서 독일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한 사람의 공약 혹은 한 사람의 뭐 갑작스러운 등장 네. 뭐 이런 것보다도 그 밑에서 수많은 의원들이 노력을 하고 네. 그리고 노력을 하고 협상을 하고 네. 그리고 그게 어느 한 고조에 달했을 때 네. 그때서야 이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갑자기 뭔가 뚝딱 나와가지고 이거 할 거야. 네. 토론하자. 네. 뭐 표결하자. 네. 이렇게 돼서 되는 것은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밑에서 준비 작업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계속 얘기드렸지만 사실 의원은 저는 하나의 또 사람이기도 하지만 네네. 제도인 것이죠. 그 국회의원이 활용하고 그 국회의원을 활용하고 그 국회의원의 노력이나 시도들이 결국에는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뭐 이번만이 아니라 회기를 거치면 거칠수록 그런 게 필요한 것이죠. 뭐 너무 제가 비관적인가요? 아니요. 비관적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아까도 높아지면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저희는 운동을 하고 계시는 성소수자에 관련된 운동하고 계시는 분들을 뭐 비하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게 의미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사회에서 다양성을 논의하기 위한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뭐 1부는 뭐 비관적으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2부에 가서 청취자분들의 뭐 질문도 받을 거고 하니까 그때 가서 또 뭐 이런저런 얘기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다음 주 2부에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지금 타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PC한 놀이터 개피방. 욕 먹는 거 아니냐? 욕 먹는 거 아니냐? 왜? 뭘 영국 먹어? 국회의원 너무 우리 기득권 같아. 기득권이야.
너무 기득권스럽게 얘기했어.